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저희 경주마는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오늘 좀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 산업 역군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 공개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경주마 달려볼 텐데요. 경주마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분야 1타 강사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험준한 산맥을 거의 넘어간 줄 알았는데 눈앞에는 경기 침체라는 늪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치고 나아가야 할지, 대한민국 경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탄광 속 카나리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탄광에 내려가는 광부들이 이제 카나리아를 같이 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걸어놓고 카나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미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카나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지금 유해가스가 나오고 있구나, 일종의 조기 경보로 받아들이고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경제의 탄광 속 카나리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수지였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었는데, 지금 이 무역 수지와 환율 모두 카나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역 수지는 벌써 6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죠. 적자 폭도 거의 300억 달러에 이제 육박을 하면서 우리가 1996년에 200억 달러 적자 나오고 바로 이제 97년 IMF를 맞았잖아요. 그때보다도 훨씬 적자 폭은 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원달러 환율 1,450원대를 넘보는 지금 1,400원대입니다. 여기는 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무역과 환율 둘 다 모두 한국 경제의 조기 경보는 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유수의 경제기관들이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 지금 일자도 나왔습니다. 1.8%, 1.9%도 제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아주 최악을 감안을 하면은요,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여름께 원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경기 침체를 한번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딱 현재까지만 놓고 보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일단은 좀 너무 안 좋은 이야기지만 좀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걱정스러운 전망을 먼저 해주셨는데, 홍춘옥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 괜찮습니까? 괜찮지는 않은데 사고가 난다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체력은 좀 잘 완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 전망을 전부 다 죄다 하향 조정하는데 한국만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물론 내년은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정철진 평론가 말씀대로 올해 지금 당장은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내년인 거고요. 근데 내년에 과연 IMF 말대로 2% 성장을 달성한다면 그건 정말 좋겠는데, 사실은 성장 전망 자체가 세계 경제 전체로 볼 때 다 하향 조정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아주 깜깜한 그런 암흑 속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려가야 되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암흑에 비교를 해주셨는데, 김진일 교수님, 올해만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희망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체력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올해는 좀, 오히려 올해는 조금 나아졌는데 IMF 경제 전망이 지난주에 나온 거에서요. 근데 내년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정 이코노미스트께서는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던 게 카나리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은 분이 가보셨을 텐데 휴전선 밑에 땅굴이 있지 않습니까? 땅굴로 들어가서 너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휴전선 바로 밑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카나리아일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화학 공격할 때 대비해서 만들었다, 넣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뭐 동물 애호가한테 죄송하지만 무슨 공격이 일어나면 아니면 탄광 속에서 이상한 게 감지되면 카나리아를 희생양 삼아 인간이 살자고 하는
굉장히 좀 이기적인 행동이긴 한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하시는 여러분은 기업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잘 넘어가서 잘 모두가 다 살아나면 자산 중에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지만 안 좋은 시나리오가 생길 때 어느 것을 먼저 희생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플랜이 특히 내년에는 그런 플랜을 세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게 그 어둡지만 조금 헤쳐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역시 세 분 다소 걱정 섞인 경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버텨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경제 현 주소에 대해서 앞부분에 들어봤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시장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코스닥은 700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시장을 짧은 시간에 뭐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크게 기술적 분석 또 우리 기본적 분석 두 개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 때 떨어졌던 부분들이 한 1,500대 아니었습니까? 1,500이었던 게 3,300을 갔다가 지금 2,200, 2,150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는 피보나치의 되돌림 중에서 61.8%는 다 되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폭의 61, 절반 이상도 더 빼서 61.8%, 2,150, 60까지 이제 갖다 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 이쯤이었으면 여기까지 빠졌으면 한숨은 이제 돌리자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주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재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빠진 이유 역시 하나만 꼽으라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이제 미국의 긴축인데 아직까지도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의 긴축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함이라든가 확신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어떻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좀 더 확실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또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PER, PBR로는 일단 빠질 만큼 빠진 게 맞지만 이 가장 중요한 그 재료 쪽에서 과연 긴축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 어느 정도의 먹구름이 거치게 되면 실은 뭐 증시도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둠과 안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선뜻 뭐 주식 투자하라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바닥 언저리는 온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행 재료로서 쓸 수 있는 바닥은 왔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대외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컨대 인플레이션이나 이걸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각국의 현상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대외 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홍춘옥 박사님.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이제 던지셨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이렇게 쿼드러플 약세, 주식, 채권, 코인, 부동산까지 대부분의 자산들이 이렇게 다 폭락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인플레이션들을 잡기 위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5.6%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수준이 한 2%, 미 연준도 2% 정도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현재의 물가 수준은 연준의 목표 수준이나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보다 너무 높으니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밖에 없고 이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경제 여건들이 그를 따르지 못하는 나라들, 뭐 대표적인 게 터키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은 뭐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죠. 이런 나라들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그 과정에서 영국이나 터키처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금리를 올려라라는 게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결국 감세안을 사실상 처리한 데서 확인되는 것처럼 전방위적인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긴축의 이 노선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우리한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환경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굉장히 아픈 그런 조합들 속에 달러 강세가 지금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가장 주된 기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보이고 영국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게 되고 또 호주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지 내리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참 볼 게 많습니다. 이런 대외 변수 속에서 요게 해결돼야만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직접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소위 말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외국이 중요했지만 요즘처럼 사실 미국 연준의 행동이 한국의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그러니까 은행 창구에서 만나는 그 어른들도 그렇게 관심 있는 적이 최소한 제 인생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을 길게 보면 앞에서 앵커님께서 팬데믹이라는 험준한 산맥을 막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년 정도를 되돌아보면 한 2년 반쯤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 퍼질 때 2020년 봄, 가을, 여름 그때 그 홍 이코노미스트 말씀하신 IMF에서 말한 세계 경제 전망이 2020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5% 아래로 봤습니다. 그런데 험준한 산맥을 넘었다는 게 마이너스 3% 정도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2.0% 포인트를 올린 예상보다 그런 적이 언제나 있었나 정책으로.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험준한 산맥을 잘 넘은 거죠, 인류가 어떻게 보면요. 물론 그게 사실 경제 정책보다는 보건, 방역, 백신 이런 데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경제 정책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풀린 돈,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그거의 부작용, 그때 했던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하는데 그때 먹었던 점심값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인류가 치르고 있고 좁게 보면 미국 경제가 치르고 있지만 우리가 달러를 쓰는 현실에서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치르고 있는 게 뭐 싫든 좋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은 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강달러 1,450원 왔다 갔다 이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글쎄요, 뭐 1,320원이 끝이다라고 하다가 1,350원 나왔고요. 1,380원은 절대 넘어서 안 된다고 하다가 뭐 1,420원, 이제 1,450원. 그러니까 벌써 뭐 유튜브라든가 뭐 많은 전문가들은 1,500원 시대, 그 이상 원달러 환율을 부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주 뭐 미스테리한 점도 있고 여러분도 함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아하는 점이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라고도 부르지만 더 정교하게 말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종이돈의 왕, 이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미 달러와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데 달러 가치는 함께 오르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킹달러, 강달러 때문에 그나마 물가를 여기까지 잡았다라는 논리죠.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달러가 더 힘을 내고 더 힘을 내고 더 힘을 내서 물가를 초토화시키고 그 이전에 경기를 초토화시키겠죠. 이렇게 해서 달러 윈, 달러 승, 물가 잡기로 끝나는, 만약에 이런 구조로 간다면 뭐 당장 1,450원, 1,500원도 뭐 유도 아닌 시나리오인데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원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킹달러 때문에 물가 여기까지 잡았잖아요. 이 언저리에서 달러의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즉 약달러로 돌아서게 된다면 여기까지 왔던 인플레보다도 훨씬 강한 인플레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는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강달러 때문에 힘들어 막 하는데 이게 엄밀히 물가 측면에서 바라보면
강달러가 그나마 해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투자나 아니면 사업을 하실 때 뭐 하나만 지표만 보자면은 역시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달러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고 경기를 무너뜨려서 물가를 잡아내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달러가 더 못 가고 소위 말하는 달러 약세로 꺾이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더 거센 인플레가 올 수 있겠고요. 그건 좀 뒤에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뭐 유가라든가 뭐 스물스물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길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은 달러가 해줄 거야, 달러가 더 세서 경기 망가뜨리고 물가 잡을 거야라는 데 베팅은 하고 있지만, 저는 소수설 네. 달러 약세를 통한 인플레이션의 추가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놓고 있어서 뭐 둘을 함께 뭐 관찰해 보시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달러 얘기하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를 뿌려대서 달러가 흔한데 달러가 그렇게 비싼 이유를, 원래 흔하면 싸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져요. 근데 이 달러가 어쨌든 강달러에서 좀 약세로 가야 우리 좀 숨통이 트이고 기업 활동도 숨통이 트일 텐데,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서려면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선행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네, 저한테 질문하시죠. 어려운 건 홍 박사님. 달러는 저희들이 이제 미소 커브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네. 이 이제 미소를 이렇게 짓잖아요. 짓는 것처럼 경기가 너무 좋아도 달러 강세고 너무 나빠도 달러 강세라고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으면 인플레가 나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게 달러 강세가 출현하는 거고요. 반대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경기가 너무 나빠서 디플레이션 리스크들이 어마어마하게 부각되는 시기가 올 때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전부 안전자산을 찾아서 뛰어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이의 미소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쯤 되는 점이 이제 저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골드락스, 저물가고 안정성장이 펼쳐지는 시기에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약세를 원한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속뜻이 뭐냐면, 경기가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 그건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았던 경제를 금리 4%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까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달러를 더 강세로 밀고 가면서 경기를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망가뜨린다라는 게 2008년 레벨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IMF의 전망대로라면 아무튼 2%대 후반 정도의 굉장히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면서 물가를 잡아야, 그때가 돼야 이번에는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를 약세를 원한다면 불황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불황이 찾아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징후가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네. 미국의 실업률이 3.5%. 1969년 이후 지금 최저 레벨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이게 인플레가 잡히겠어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그게 지금은 해결책이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슬프게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중앙은행의 눈이 물가와 고용 중에서 고용은 안 보고 물가만 지금 열심히 봐야 되는, 왜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가 지금 달러를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홍 박사님 말씀은 지금 한 방이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3.5%로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계속 유지되면 네. 시장이 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너무 금융시장이 그 고용지표 발표 이전에 굴러떨어진 게 영국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튼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는데 인플레까지 세면 중앙은행을 막을 데는 없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경주마예요. 우리 경주마처럼 양쪽 눈을 가리고 인플레만 쳐다보면서 뛰어가는 중인데, 이걸 막으려면 결국 옆쪽에 뭐 하나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불황, 고실업, 이게 내년에, 그래서 저희의 꿈은 내년에 갑작스럽게 경기가 되게 나빠져서 상반기에 실업률이 막 급등해서 4%, 5%까지 가면, 그때쯤 되면 연준이 잠깐 이제 주변을 좀 쳐다볼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라는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을 하는 거죠. 그게 희망입니까? 아니, 한번 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출이 엉망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뭐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달러의 수출 기업들은 이렇게 웃고 수입하는 기업들이 힘들고 이런 줄 알았더니 수출 수입하는 기업들 다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럴 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희가 무역 이론에서 강달러가 되면은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두 나라만 가지고 얘기할 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경쟁 국가가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한국의 환율 대 일본의 환율, 혹은 중국의 환율, 혹은 다른 나라의 환율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과거처럼 한국에서 생산해서 그거를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서 달러가 비용으로 잡히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지금은 과거처럼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왜 저러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만 많이 풀겠다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많이 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해서 조금만 많이로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 계속 굉장히 많이 풀 줄 알았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는 조금만 많이 풀겠다라고 수도꼭지에 물을 계속 트는데 트는 양을 줄인 거죠. 근데 세계 금융시장은 계속 많이 틀 줄 알았는데 조금만 많이 트는 거로 바뀌니까 환율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아시아 국가 몇 개 부도나면 어떡합니까? 아시아가 될지 다른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실업률,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이 올라가야 그만둔다. 뭐 그것도 하나의 그럴듯한,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나라의 부담은 수출이 안 되는 게 부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시아 국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시아 국가든 뭐 유럽이든 몇 나라, 그런데 그 몇 나라의 GDP가 전 세계에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서 그 나라의 위기가 미국 경제에 다시 역효과를 주는 수준이 될 때, 그러니까 큰 나라면 하나면 되죠. 근데 작은 나라는 여럿이 돼야 되고요. 나라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나라들의 위기가 왔을 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직장이 미국 연준이었고 두 번 일했는데 한 번은 96년부터 98년 여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소위 IMF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일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국, 한국 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경제 위기 혹은 디폴트 선언이 된다면 그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경제 외적인 요인, 대한민국에는 안보 요인이죠. 미국으로 봤을 때 경제 외적으로.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최근에 그 공개되는 당시에 경제 그리고 안보 문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근데 미국이 몇 나라의 디폴트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죠? 바라는 건 아닌데 생겨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 연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실업률을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고요. 그 기관들은 다른 거를 간접적으로는 고려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고려하면 탄핵당하겠죠. 한국은행이 만약에 제3국, 뭐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태국이든 그 나라의 경제가 이래서 우리가 한다. 그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큰일 나죠. 그거는 연준도 똑같습니다. 미국 경제를 위해서만 일하도록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요즘에 이런 현상들이 걱정되는 게 옛날에 우리가 두 번 겪었잖아요. IMF도 겪었고 외환 위기도 겪었는데 그때는 뭔가 뚜렷한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 1월부터 계속 우하향하면서
금리나 아니면 달러는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뚜렷이 뭐가 한 방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이게 더 겁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됐을 네. 텐데 양털깎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경기가 좋을 때 막 돈을 푼 다음에 어느 시점에 느닷없이 돈줄을 죄게 됐고요. 돈을 풀었을 때 흥청망청 됐던 나라들은 이제 돈을 회수하는 순간에는 뭐 빚을 많이 졌으니까 네. 빚 못 갚아서 무너지면 다시 강해진 달러를 가지고 좋은 기업들, 나라들 줍줍한다. 이게 이제 IMF 구도이기도 하고 2008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비슷한 구도였었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킹달러 막 고금리를 가요. 그러면은 뭐 이코노미스트였었나요? 뭐 필리핀, 한국 뭐 등등이 위험하다. 네. 또 어디 하나가 신흥국이 무너지면 달러가 가서 또 그걸 줍줍해 온다. 네. 그 개연성도 있지만 이게 지금 너무 알려진 시나리오란 말이죠. 하고 이번에도 잘 보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고 강달러가 갔을 때 스리랑카 같은 나라도 무너졌지만 결과적으로 유탄은 누가 맞았는가? 영국이 느닷없이 거기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때문에 부랴부랴 난리가 났고 뭐 지금 트러스 총리가 뭐 아예 퇴진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잠잠해진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나리오가 개연성도 높아요. 네. 또 이번에도 달러를 한번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다 망할 사람 망하게 하고 또 가서 줍줍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많이 알고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적 완화라는, 이게 약간 좀 복잡한 것이긴 한데 1970년대 80년대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20%를 그냥 올려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우리도 사고 뭐 중국도 사고 살 텐데 연준이, 그러니까 자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미 국채의 3분의 1을 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08년 말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재무부의 채권을 자기가 연준이 사고 돈을 찍어낸, 그러니까 연준 창고에도 지금 채권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금리를 올려서 소위 말하는 10년물 금리가 튀어버리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자산이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지만 또 이번에도 또 양털깎이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사안이 다른 점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 썼을 때 원치 않은 선진국의 영국의 뭐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라든가라는 변수가 터지면 과연 미국이 뭐 2번 이상 썼던 그 양털깎이를 또 쓸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이제 소수설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나 뻔해서 그래요. 이 금리 올리고 신흥국 망하고 미국 들어가서 줍줍하고 이게 또 나올까? 이걸 또 쓴다고? 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늘 있기 때문에, 물론 소수설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제가 생각해 놓은 달러 인덱스의 상단점, 원달러 환율의 상단점을 일단 두고 저는 좀 그 반대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더 밀어붙이지 못하고 달러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시나리오도 하나의 카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는 시나리오대로 가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경제는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말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체력은 괜찮은가? 우린 괜찮냐? 그런데 무역 수지, 우리 경상 수지 우하향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 홍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망할 나라가 전 세계 한 150개는 되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걱정할 정도가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 특히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 아마 망해야 되겠죠. 뭐 당장 스위스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은행이라든가 독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은행 정도는 다 무너지고, 그리고 독일이나 스위스 경제가 어디 문제가 돼야 우리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그 자산 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민간이 사실 정부보다 외환보유고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들고 있다는 걸 애써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서학개미예요. 서학개미가 얼마 정도 들고 있냐면 거의 1,000억 불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나라 연기금이랑 보험사랑 공제가 들고 있는 돈들을 합쳐보면 6,000억 불 이상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해외 포지션이라고 해서 부채 대비해서 우리의 해외 순자산 규모가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해외 순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랑 중국 정도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에 들고 있는 순자산 규모가 3,000억 불에서 한 4,000억 불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거 그냥 팔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는 고평가됐고 원화 가치는 저평가됐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손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불면 팔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쇼크가 벌어지겠죠. 또 국민연금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전 1997년 때는 외환보유고 100억 불 때, 180억 불 때까지 쭈그러들고 종합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도산나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달러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IMF를 갔다라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순채권 국가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한 200억 불 정도 그냥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한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그렇게 협조 개입을 하는 이유들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면 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 주체들이 망가지는 일. 우리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죠? 2008년 키코 사태 다 잊어버렸고 또 얼마 전에 겪었던 독일 국채 DLS 사태 같은 일들이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순간 그 리스크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처를 입었던 일들이 종종 생기니까 그걸 막아보겠다고 좀 개입하는 정도인 거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오링 날 때까지 개입한다.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니냐. 다만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 자산시장이 충격을 크게 받고 이 자산시장에 또 레버리지를 많이 했던 금융기관들 일부가 무너질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 원화 시장 문제지 달러 시장 문제냐.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경주마가 스튜디오를 나와서 이곳에서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CEO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계신 CEO 여러분들 눈에서 아주 불이 납니다. 아주 유심히 경청을 해서 듣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계셔서 흔들리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이제 외부 변수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굉장히 이게 지역 리스크의 변수 또 여기서 이제 에너지 얘기 나오고 원자재 얘기 나오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푸틴은 3주 전부터 핵 버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미국하고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국제 정세는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소위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끊어지면서 재편을 했고 그 해나가는 과정에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충격이 배가 된 현실이고요. 네. 뭐 굳이 좋게 얘기한다면 그냥 매들 한 번에 다 맞았다.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유일하게 그나마 좋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를 겪으면서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올 겨울에 에너지 가격 이쪽은 사실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다른 의미에서 유럽 쪽은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그 시장 경제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고요.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과연 그 가격을 국가가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걱정에서 아무튼 에너지 가격의 그 겨울 살이 겨울 나기가
과연 그 어떻게 적응할지 그거는 굉장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 갈등 이제 얘기가 나와서 우리 이제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 근데 현 정부는 미국 쪽으로 이제 조금 기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활동을 할 때 보면 중국하고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 시장을 놓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과거에 미중 전쟁 이전에 이제 미소 네. 냉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근데 미소와 미중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요. 그럼 미국과 소련에서 했던 경쟁, 뭐 누가 달 먼저 가느냐, 누가 우주 먼저 가느냐, 그 빨리 누가 해가지고 먼저 가면 이기고 못 가면 지고 뭐 이런 구조인데요. 이 미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중국을 아무리 밟고 규제하고 뭐 반도체를 안 팔고 장비를 안 팔고 하더라도 결국 그 반도체라는 시장은 중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싸움을 해도 이게 미소와 미중대의 싸움에서 미국이 느끼는 중압감은 상당히 다른 게, 어떤 식으로 그럼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아예 그냥 중국이 끽소리도 못하게 반도체는 다 갖고 있어서 그리고 나서 중국을 길들인 다음에 중국 시장에다 반도체를 내주는 이런 구도가 아니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하던 사람을 빼오던 어떻게든 추격을 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미중에서의 반도체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성도 있고 중국이 움찔움찔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큰 딜레마 빠져 있는 거죠. 미국의 편도 들어야 되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치면 우리 기업들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한 해법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올인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죠. 미국도 들면서 중국 시장도 늘 연줄을 갖다 대는, 지금 일본도요 그렇게 친미하는 곳이지만 우회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다져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테크닉이고 외교의 방식이고 풀어가는 생존의 방식이기도 한데, 저는 해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느 한 편을 들고 리스크를 온통 진다 이런 것보다는 양쪽을 어떻게 되든 같이 따라가는 수밖에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의 3연임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근데 시진핑의 입에서 개혁 개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중국과 기업 활동을 하는, 무역 활동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저한테 이렇게 우리 정평론가가 잘 이렇게 제시를 하고 꼭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약간 총평 비슷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저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잘 지내는 게 제일 좋다라는 대명제에 반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중국 정책 당국의 태도들의 흐름을 볼 때 작년 봄에 이야기했던 공동부유 정책을 폐기하느냐가 또는 완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적어도 공산당 대회 기조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내수 시장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좀 당분간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좀 무너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기지 보이콧까지 가면서 중국의 특히 이선 도시들,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핵심 도시가 아닌 허난성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의 모기지 보이콧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두 가지 대안을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대안은 이제 당연하게 부실화된 건설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서 집을 지어주고 또 거기다가 펀드가 안 되면 공적 자금을 넣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니 공동부유 정책하고 지금 마찰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던 시행사 개발사들을 정부가 돈으로 도와준다? 되게 어려운 거고요. 특히 작년 3월 30일 날 발표했었던
그 모기지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산업 대출로 전환하라는 그 지침도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남아 있는 대안이 뭐냐면 금리 인하해 주는 건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면 위에나 약세가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지금 이번에 나온 IMF 보고서를 보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서 지금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의 유출 규모가 1,000억 달러 가까이 지금 되는, 외환보유고는 그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내수 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양이나 단호한 태도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우리 입장에서 일단 중국 시장은 한한용으로 이미 막혀있는 시장인데다가 그 시장 자체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상당히 성장 탄력이 둔화되는 고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즉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국 위엔화가 더 약세로 가게 된다면 우리 원화 약세를 더욱더 부추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연쇄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중국 시장이라는 말만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유효 수요 면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의 눈높이들은 현재 수준에서는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중국 플러스 미국, 미국의 플러스 원, 요 정도잖아요. 네. 이건 맞는 기조일까요? 그 둘 중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인 선택이고,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그것을 선택을 하고 선거로 평가받는 구조인 건, 그게 다 민주주의의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둘 사이에 선택을 하는데 뭐 10대 90 그렇게, 아니면 90대 10 이렇게 할 수 있는 정권은 없고요. 그 중에서 약간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서 조금 더 조금 덜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사실 그게 조금이라지만 국민 개개인 혹은 기업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그런 방식밖에 사실 국제 관계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경제에 있는 데미지를 최소화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주마는 100년 기업으로 향하는 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공유회장, 기업가 정신 콘서트 현장에서 CEO 여러분 300분과 함께 경주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이런 경제에 대한 현안 얘기를 풀어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진지한 토론의 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금리 얘기를 좀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가계 부채 얘기 뭐 진작에 나왔고, 이제는 기업 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계속 자이언트 스텝 갈 것 같고, 우리 한은도 빅 스텝 한 번 더 밟을 것 같고, 이 방향이 맞는 겁니까?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존의 스탠스는 또 바꿨지만 또 다른 뷰도 제시하는 약간 좀 묘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 기존에는 우리는 계속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 0.25%포인트 이렇게 올리면서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와서 이제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 즉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밟게 됐고요. 우리의 기준 금리도 3%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엊그제였나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이 이야기 중에 약간 좀 다른 뉘앙스, 뭐냐면 미국이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이창용 한은 총재가 했거든요. 그것은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는 미국은 4.5%도 올릴 거야, 5%도 올릴 거야, 5.5%도 올릴 거야. 70년대 봐봐, 80년대 폴 볼커는 20%까지 올렸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한은 총재 수장이 보기에는 그때처럼 미국도 그런 미국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베이스는,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는 이창용 총재가 처음 말한 것처럼 그 전제 조건, 그건 이제 미국이겠죠. 미국을 따라가는, 또 미국과 우리와의 기준금리의 격차를 1%포인트는
안 벌어지게 미국이 4.5면 우리는 3.5로 따라가고 미국이 오면 우리는 4% 따라가는 이 스탠스는 유지하되 이창용 총재도 한 미국 금리가 4.5에서 5 언저리 네. 여기에서는 일단 한 번 좀 쉬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속내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언저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멈추기를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최소한의 1%포인트의 격차는 두면서 따라가는 이런 것이 앞으로 금리 인상의 경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기조를 같이 가는데 일본 같은 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거나 막 이래요. 근데 우리하고 이제 무역 경쟁국인데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지금 거기까지 볼 여력이 없는 거죠, 저희도. 왜 그러냐면 지난달 영국이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라는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적인 그런 정당이 늘 원하는 정책이에요.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고소득층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고율의 세금은 투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처럼 국적을 이동시키는 게 고소득층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더 낮은 세율을 가진 나라로 부유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전망,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에 어디나 있어요. 근데 왜 이번에 그렇게 영국은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가? 결국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추세에 정면으로 거역해서 딴 나라들 전부 재정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는데 혼자 금리는 인상하는 건 영란은행이 알아서 하지만 우리는 재정을 풀겠어라고 하는 순간 이에 모난돌이 정을 맞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일본은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 그때 괜히 금리 인상했다가 그 뒤 잃어버린 20년을 받았던 트라우마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안 나고 있고 더 나가서 우리처럼 해외에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 외환 보유고가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외환 위기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죠. 환율을 상승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가서 더 엔화를 약세를 몰고 감으로써 수입 물가를 인상시켜서 디플레를 잡으려는 이런 정책을 쓰려는 그러니까 근린 궁핍화의 정책을 쓰는 이웃이 우리나라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일본, 중국이 전부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후퇴하기 어려운 우리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원은 괜찮냐라는 질문을 받는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이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이게 생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기업 활동하시는 CEO 여러분들이 와 계시니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기업인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마무리로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까 환율 얘기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그거를 너무 개입하는 건 일단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정부가 좀 예측 가능하게 기업은 기업, 가게는 가게에 어떤 부분을 도와주고 어떤 부분은 안 도와준다 혹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300여 분의 CEO 여러분들과 함께 경주마 경제 현황에 대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시는 300여 명의 CEO 여러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기업가 정신 콘서트 현장에서 경주마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